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트웰 의원의 노한규 원장입니다. 예, 송승준 원장입니다. 네, 황유아 원장입니다. 네, 오늘은 섬유근통이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하트웰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통증 환자들을 많이 보죠. 섬유근통 진단을 받으신 분들이 또 이제 적지 않게 오십니다. 오늘 이 제목으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려는 이유는 섬유근통에 대한 오해가 너무 많고, 또 섬유근통 진단을 받으신 분들 중에는 이제 희망을 잃고 또 살아가시는 분들도 적지 않게 있죠. 그래서 오늘 섬유근통이라는 게 무엇인지, 또 정맥성 통증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통증으로 고생하는 분들께 어느 날 의사 선생님이 얘기하죠. 아무래도 섬유근통 같습니다. 무슨 소린가 하죠. 그리고 이제 인터넷에서 이제 찾아보게 됩니다. 찾아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몸의 다양한 부위에 통증과 압통, 그리고 피로와 수면 장애를 유발하는 만성 질환, 그리고 원인도 모르고 치료 방법도 딱히 없고, 그리고 이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통증에 대한 민감도가 높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남들 같으면 통증을 느끼지 않을 건데 당신은 뭔가 문제가 있어서 통증을 느끼는 거다. 굉장히 절망스러운 얘기죠. 요거 되게 유명 연예인들이 TV에 나와가지고 희귀난치 질환 받았다고 하시면서 이제 잠깐 뭐 활동을 쉬었는데 실제 섬유근통증을 진단받았다 이러면서 이래서 굉장히 힘들었어요 라고 얘기하면서 굉장히 많이 사람들이 나도 하면서 이제 진단을 받으셨던 분들이 많으시고, 실제 이게 통증은 사실 환자들마다 다 인지하는 정도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내가 아프다고 얘기하면 이제 통증이다라고 제가 환자분들한테 보통 말씀을 드리는데요. 근데 그걸 이제 객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사실 적은데, 이렇게 특징적으로 섬유근통을 호소하신 환자분들은 굉장히 낮은 자극에 의해서도 통증을 굉장히 심하게 느끼시는 경우들이 많고, 또 여러 부분에 있어서 통증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자, 도대체 이거 왜 생기는 거지? 또 찾아보니까 뭐 이런 막 복잡한 얘기가 있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잘 모른다는 거예요. 예. 근데 보통 이제 근육통이라 그러면은 그것도 저희가 감기가 몸살 걸렸을 때 이제 온몸이 어딘지 잘 모르게 막 불편할 때 근육통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거기에 또 이제 섬유라는 단어가 붙어 있으니까 실제 의사인 저도 섬유근통 이게 뭐라고 했을 때 와닿지 않는데, 실제 섬유근통이라고 진단을 들으시면 환자분들은 훨씬 더 이게 와닿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제가 코멘트를 좀 드리고 싶은 게, 보통 질환에 증후군이라는 단어가 있을 때에는 증상은 있는데 실체는 있는데 원인은 잘 모른다, 이런 경우에 대부분 증후군이라는 단어가 들어가고요. 그런 대표적인 병 중에 하나가 섬유근통 증후군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섬유가 도대체 왜 나왔을까? 섬유라고 하는 게 이제 실을 얘기하는 건데, 자, 이게 이 이름이 쓰여지게 된 역사를 보니까 1904년에, 즉 의학이 많이 발달하기 전이죠. 어떤 그 가워스라고 하는 의사 한 분이 전신적인 통증을 이제 기술을 하면서 이게 왜 생기나 그러면서 이 사람의 가설을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피부 밑에 있는 섬유 조직에 염증이 생겨서 전신적인 통증이 생기는 것 아니냐. 이 섬유 조직염이라고 하는 단어를 처음으로 사용을 했는데, 이것이 이제 나중에 그 변천을 겪으면서 섬유근통이 됐는데, 1976년도에 이 헨츠라는 분이 굉장히 중요한 그 기준을 내세웠습니다. 가이드라인을. 만성 통증이 있으면서 다양한 검사에 이상 소견이 없을 때 섬유근통으로 진단할 수 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환자는 아프다고 하는데 검사에서 별다른 게 안 나오면 그때 우리가 섬유근통이라고 하는 거다. 그래서 여기 용인 기준과 배제 기준이라는 게 나오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용인 기준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병이라고 하려면, 예를 들자면 위암이라고 하려면 위암 세포가 위에서 발견이 되면 우리가 위암이라고 하죠. 관상동맥 협착질환, 그러면 관상동맥이 좁아졌을 때 그런 소견이 보이면 관상동맥 협착질환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병은 다른 걸 검사 다 했는데 원인이 안 나오면 그 나머지를 뭉뚱그려서, 그래서 이제 배제 기준이라고 하는 겁니다. 어디든지 걸리는 게 없으면 그 나머지를 가지고 섬유근통이라고 하는 진단을 붙이는 거죠. 자, 그런데 이게 참 기가 막힌 게, 이 섬유근통이라고 하는 진단명은 사실은 의사를 위한 진단명입니다.
환자를 위한 진단이 아니라 우리가 진단을 내리는 목적은 정확한 치료를 위해서 진단을 내리는 건데 이것은 진단이 안 되니까 진단이 안 되는 그룹을 한 군데 몰아넣기 위해서 만든 거고요. 그래서 사실은 의사가 환자한테 당신은 섬유근통이에요 라고 얘기하는 그 순간에 의사는 편해집니다. 당신은 원래 남들보다 통증을 과민하게 민감하게 많이 느끼는 거고 그런 질환인 거고 이것은 원인도 모르는 것이고 치료도 어렵고 그러니까 당신은 원래 그런 병이에요 라고 얘기하는 것과 똑같은 거거든요. 그게 이제 의학의 한계인 것이죠. 특히 통증 분야에서도 이 의학의 한계는 굉장히 많이 드러나는데 이 섬유근통이 대표적인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리 결론을 말씀드리면 적지 않은 환자분들이 실제로는 섬유근통이 아니고 정맥부전에 의한 통증 환자분들이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이 내용의 결론입니다. 자, 그래서 섬유근통은 환자는 아픈데 검사에서 뚜렷한 이상이 없어서 원인을 모를 때 의사들이 붙이는 진단명 따라서 병명이 아닌 거예요. 이것도 역사가 있는데요. 77년도에 나온 기준은 14군데의 압통점, 여기 압통이라는 건 눌렀을 때 아픈 걸 얘기하는 건데 12군데 이상에서 압통을 호소할 때 섬유근통이라고 진단을 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했고 1990년도에는 류마티스학회에서 이 올프라고 하는 분이 요런 기준을 내세워서 18개의 압통점 중에서 11개 이상에서 눌러서 아프면 섬유근통이다. 요것만 있는 건 아니었고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좀 문제들이 있어서 2010년도에 새로운 기준이 나옵니다. 새로운 기준에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압통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환자의 증상만 가지고 진단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달라지지 않은 것은 여전히 다른 걸 검사했는데 통증의 원인을 찾는데 안 나올 때 여전히 이제 섬유근통이라고 하는 진단명을 내리는 것이죠. 자, 만성 통증은 우리가 장님 코끼리 만진다라고 하는 표현할 때 그것과 정말 유사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사들마다 저마다 다 다른 접근 방법을 통해서 이 통증의 실체를 알아내려고 노력하는데 여기에서 찾아지지 않으면 지금 섬유근통이라고 하는 진단명을 붙이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허혈성 통증. 허혈성 통증이란 피가 부족할 때 오는 통증인데 대표적인 것이 협심증, 심근경색에 의한 통증이죠. 피가 못 가면 통증이 오는데 기존의 허혈성 통증을 인터넷에서 찾으면 전부 동맥만 언급하고 있어요. 오로지 동맥만. 정맥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혈액순환에는 상수도 말고 하수도 존재하죠. 즉 동맥 말고 정맥도 존재하고 그래서 하수도가 빠지지 않으면 상수도 공급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팔과 다리, 상지, 하지 같은 경우에는 피가 내려갔다가 올라와야 되는데 이것이 이제 거꾸로 내려가면 혈액순환에 장애를 주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런 혈액순환 장애가 생기면 이것이 염증과 통증을 일으킨다는 것은 이미 다 알려져 있었어요. 이런 여러 연구를 통해서 이미 다 알려져 있었는데 우리가 너무 간과했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이 섬유근통의 환자들이 이 섬유근통 환자들이 겪는 통증의 원인이 정맥 때문일 수 있다는 것을 몰랐는데 왜 몰랐을까? 기존에는 이 작은 정맥들의 판막이 있다는 사실을 몰랐었고 따라서 작은 정맥에 정맥부전이 있다는 것도 우리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정맥부전이 말초 혈액순환 장애를 통해서 과도한 비움에 의한 허혈도 통증을 일으킨다는 것을 그동안 이제 간과해 왔던 것이죠. 그래서 피가 이렇게 좀 빼앗기게 되면 다른 데로 새게 되면 그러면 이제 저산소증에 의한 통증이 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맥의 우렬이나 또는 정맥의 허혈은 전부 다 고장난 정맥을 막는 것으로 치료가 될 수가 있고요. 섬유근통의 진단과 적절한 치료가 왜 매우 중요하냐면 섬유근통 진단을 받은 환자들 중에 정말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들이 또는 그 직전까지 가는 환자분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제 환자 중에 한 분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저한테 제 나이가 지금 40인데 제가 70살이면 제가
극단적 선택에 대한 생각을 안 할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그동안 극단적 선택을 정말 많이 고민했었는데 그 이유는 내가 80살까지 산다고 가정하면 40년을 버틸 자신은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극단적 선택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었다고 좋아진 다음에 그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송 원장님도 그런 경험이 있으실 것 같은데. 저는 아직 그렇게까지 극단적까지 고민한 분들까지는 없었고요. 그래도 그냥 정말 이게 치료가 될지 모르고 그냥 와봤는데 그래도 와보길 잘했다. 뭐 저는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 한 20대 후반 정도 여성분이셨는데 환자가 자기는 집 밖을 나오는 게 너무 무섭다고 얘기하셔요. 자기는 가능한 한 침대에서 누워서 아무것도 안 하고 생활하는데 그러니까 선생님 저는 온 김에 치료 다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 그때 사람이 이렇게 집 밖에 나가는 것 자체가 고통인 20대가 정말 너무 우울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주사를 받고 불편하고 이런 게 아니라 치료를 한다면 이 외출이 어려우니 이거를 한 번에 치료해 주세요. 이 말을 했었던 환자분이 좀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실제 섬유근통 환자분들 저희가 이제 치료를 이제 하게 되면 실제 치료를 해서 증상이 좋아져도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우선 내가 뭔가 해볼 수 있는 게 있다라는 거를 듣고 그것 때문에 정말 눈물까지 흘리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진단 받으시면서 우시는 분들도 많으시죠. 여기 아프신 거는 이 정맥의 원인일 수 있을 것 같아요라는 그 한 문장만으로도 막 우시면서 처음엔 왜 저는 이제 극티이기 때문에 미티아이 왜 울지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그런 환자분들을 경험하면 그러니까 너의 병이 뭔지 몰라 이런 이야기를 듣는데 나는 괴로워 이런 단계가 사실 굉장히 힘든 거죠 이제 환자분들.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는 사실은 정신과적인 문제일 수 있다는 얘기를 또 많이 듣습니다. 그 환자가 그때 정말 좌절을 많이 하게 되죠. 의사들은 사실 반성해야 됩니다. 환자가 아프면 저는 그런 환자분들이 얘기하면 늘 얘기해요. 아픈 거라고, 아픈 게 맞다고. 정신적인 문제 때문에 아픈 게 아니라 그걸 원인을 못 찾았을 뿐이지. 아픈 건 아픈 겁니다. 나의 정신적인 문제 때문에 아픈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 안 하셨으면 합니다. 자, 이제 하트홀리온의 경험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8월부터 금년 초까지 내원한 환자 중에 섬유근육통 진단을 받은 환자들 중에 그냥 그런 것 같다 정확한 진단이 내려지지 않은 분들 빼고 정확한 진단을 받은 분들 34명 중에서 치료 이후 3개월이 지나고 그리고 추적 진료가 가능했던 환자 19명을 최종적으로 대상을 했습니다. 평균 나이는 45.9세였고요. 증상 기간은 평균 7.2년, 그리고 치료 기간은 평균 8개월 조금 넘었습니다. 그리고 치료 횟수는 평균 4.13회인데 적게는 한 번만 치료받은 분들도 계셨습니다. 조사는 증상 목록, 그 다음에 치료 방법, 그리고 통증 스케일, 통증 점수의 변화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게 결론입니다. 여기 이제 노란색으로 써 있는 부분이 우리가 통계학적으로 유의하다라고 얘기하는 게 기준이 0.05가 됩니다. 그래서 0.05에서 작을수록 통계학적 유의가 큰 건데요. 여기 지금 대다수 증상들이 다리 무게감, 팽만감, 통증, 부종, 쥐남, 저림, 그리고 열감, 통증, 시림, 엉치 통증, 오금 통증, 무릎 통증 등이 전부 다 통계학적으로 매우 유의하게 호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시술적 치료 유무에 따른 차이는 여기 보면 0.05를 대부분 상회하죠. 이건 뭐냐면 여기 시술적 치료 유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큰 혈관을 막을 때는 시술 치료하고 작은 혈관 막을 때는 혈관 경화 주사 치료하는데 그것과 관련이 없더라. 즉 어떤 치료든 치료 방법에 대해서는 관련이 없고 치료를 했느냐 안 했느냐, 정맥 치료를 했느냐 안 했느냐와 큰 관련이 있더라라고 하는 결론입니다. 그래서 섬유근통의 증상 중에서 정맥부전이 원인이 된 증상들은 정맥부전 치료로서 효과적인 호전이 가능하다. 즉 섬유근통 환자들 중에 정맥부전이 많습니다. 네. 그리고 정맥부전의 증상 개선은 이 직경이 큰
정맥들, 근위부 복제 정맥이라고 그러는데 그것과 작은 비복제 정맥의 치료 둘 다 필요한 경우에는 다 도움이 된다는 것이죠. 이분은 대학병원에서 10년 넘게 섬유근통 진단하에 굉장히 많은 약을 투약을 받았던 분입니다. 자, 이 환자분은 진통제를 하루에 5알, 7알이 아니고 한 번에 5알, 7알 드셨던 분이고 그 외에도 불면증에 빠져서 통증 때문에 수면제도 드시고 우울증 약도 드시고 그리고 머리칼 빼고 다 아팠다고 했던 분이세요. 처음 오셨을 때. 움직일 수가 없을 정도. 그런데 지금 모든 약을 다 끊었죠. 치료받고 나서. 이분은 치료받은 직후부터 바로 다 좋아지셨던 분이세요. 저녁부터 괜찮았어요. 병원에서부터 시림도 없어졌고 그리고 왼쪽에 목 통증도 나아졌다고 가셨는데 자 가셔서 지금 이제 진통제 다 끊으셨다 그랬는데 네, 다 끊었어요. 언제쯤 끊으셨어요? 치료받고 나서? 그날 저녁부터 잠자는 데가 진통제 다 끊고 그래서 처음에는 뭐 10년 만에? 그냥 수면제도 끊고 수면제는 먹고 잤어요. 네. 뭐 통증도 혹시나 걱정돼서 한두 알씩 먹고 그랬는데 아무것도 문제가 없는 거예요. 네. 그냥 수면제도 그만 끊어볼까 하고 또 끊어보니까 또 괜찮아요. 이렇게 우울증 약 그리고 항우울제도 끊고 우울증 약도 드셨었군요. 이게 통증이 워낙 심하니까 우울증 약도 같이 잔악스가 같이 이렇게 쳐. 자, 이 마지막에 영상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분 같은 경우에 정맥 치료를 받지 않았으면 여전히 똑같은 증상으로 고생을 많이 하고 계셨을 뿐인데 정맥 치료를 받고 나서 지금 모든 증상들이 다 사라진 분입니다. 모든 섬유근통 진단받은 환자들이 다 이 환자와 동일하게 모든 약을 다 끊는 이런 드라마틱한 효과를 모두 다 얻으실 수는 없겠지만 하지만 이분처럼 좋아질 수 있는 기회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정맥 부전 때문에 그런 증상이 생기는 것은 아닌지 그 원인을 꼭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저희 학회에서 이제 모토처럼 쓰는 말이 있잖아요. 모든 통증이 있는 곳에 정맥 부전을 이제 의심하라, 역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원인을 잘 모르는 상태이신데 이제 여기저기가 많이 아프다고 하시면 이제 앞서서 설명드린 것처럼 정맥 통증을 전문으로 하는 의원이나 혈관 통증을 전문으로 하는 의원에서 정맥 부전 검사를 한번 받아보시는 거를 강력히 추천을 드리는 것 같습니다. 왜 검사에서 그동안 안 나왔느냐? 정맥 검사만 빼고 검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시나 이것도 작은 정맥들까지 꼼꼼히 증상에 맞춰서 봐야 되기 때문에 역시나 의사가 직접 초음파를 하는 병원에 가셔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초음파상으로 어려운 분들이 이렇게 이제 섬유근통 환자분들이나 아니면 이제 뭐 발이 아프다 이런 분들은 정말 좀 어렵지만 그래도 저희가 이제 보람이 큰 또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만큼 또 시간을 많이 투자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네. 네, 오늘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